지난번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된 뒤로 이제 직위원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이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해야지 사법부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먼저 개인적으로 최고위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특별재판부가 설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진짜 너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 측의 어떤 옹호하면서 그때 윤석열이 풀어준 것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체포영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 내란 특위가 됐기 때문에 내란 이런 분야 3대 특위는 별도로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위원 재판부 같은 경우는 내란이라든가 이런 범죄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그 인식이 정도가 약한 것 같습니다. 내란은 진짜 큰 죄잖아요. 다른 형사법하고는 전 다르라고 봅니다.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 특화되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논리는 사법부 독립 문제 뭐 그것도 있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란 특별재판부가 설치가 된다면 분명히 이제 이걸 헌법재판소에 뭐 쟁의 심판을 갈 거고 거기에서 위헌으로 결론이 난다면 역사적인 내란죄 판결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던데 혹시 그런 걱정도 해야 할까요? 글쎄요. 그것은 뭐 내란 재판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문의를 해서 의견을 미리 듣고 그럴 수가 있죠. 이런 것들 먼저 의견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설치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까? 있죠. 그런 거는 뭐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 내란 특별재판부가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면 되겠군요. 그럼요. 그런 사전에 우리 그 관련 기관들 다 그런 의견을 듣고 해야죠. 사실 이런 건 단순히 뭐 이렇게 법을 입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하기 전에 가정에서 관련 기관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헌법재판소 의견도 듣고 했을 때 특히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해야 되니까 그런 걸 잘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입법할 때 그냥 국회의원이 이렇게 바로 입법하지 않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법을 입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법과 충돌되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한 거기서는 이제 각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거가 있습니다 하고 또 법안 심의할 때 또 관련 기관의 의견을 전문위원들이 취합을 해서 또 의견을 냅니다. 어느 기관에선 반대고 어느 기관 적극 찬성이고 왜 하는지 이런 걸 들어서 이제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법안 소위를 통과시켜 이런 과정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든지 지금 뭐 직위원이나 조의대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불안해가지고 그럼요. 재판까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내란 세력들이 곳곳에 뿌리 박혀 있다고 봐요. 내란 동조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별재판부로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곳곳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군 인사를 보면은 육군 대장이 7명인가? 원래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이 몇 명입니까? 7명이죠. 그렇습니까? 7명. 그러면 이번에 그 7명을 싹 다 바꾼 거군요. 그럼 7명은 다 옷을 벗은 겁니까? 이제 조만간에 다 벗죠. 우리 최고위원님도 대장 출신이잖아요. 대장 7명이 한꺼번에 다 바뀐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극히 없었어요. 하나 해 때도 한두 명은 남기거든요. 왜냐하면은 대장도 7명이 다 그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합참이 제일 큰 위의 상급자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지작사령관이나 이작사령부 연합사는 부하거든요. 예. 부하제대거든요. 상하관계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같은 대장이라도. 대장 중에서 상위 계급인 직책인 합참의장이나 육군총장은 포스타를 하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통상 한두 명은 남겨서 포스타 중에 의장과 총장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사실 지금 특별한 국면이잖아요. 내란이 일어난 국면이기 때문에 전원 교체하고 3스타급에서 전부 이제 합참의장, 각군총장 이런 걸 임명을 했고요. 단지 거기에서 기수는 고려한 것 같아요. 네. 합참의장은 기수가 제일 위인 47기를 했고 그 밑에 급은 48기급 이렇게 해서 그 지하는데 문제가 없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명 전부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최고 계급에 있는 포스타들은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가 돼 있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도 있고 육군총장처럼 예. 그렇지만은 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는 사람도 그 당시 최고 계급에 가 있었고 좀 도의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전부 사항실에 앉아서 본인 제대에 공군총장이든 해군총장이든 내란과 좀 관계가 없는 부대도 사항실에서 사항 조치를 하면서 이 사항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 성명서는 못 냈잖아요. 사실 제가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나고 제2, 제3 비상계엄이 일어날 우려가 많아서 12월 6일로 기억이 된 한 이틀 후에 제가 특전사 수방사만 간 것이 아니라 포스타급 내란에 별로 관여성이 적은 포스타급 몇 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들은 최고 계급에 있고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제2, 제3 비상계엄을 우려한다. 그래서 성명서나 기자회견을 좀 해라. 다시 이 내란은 잘못됐다. 예. 그리고 이런 지시는 앞으로 군은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께 또 사죄도 드리고 대표해서 하도록 제가 전화로 권유를 드렸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분노했죠. 아니 포스트 하면 최고 계급인데 이럴 때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군의 명예는 엄청 실추됐으니까 본인들이 나와서 그런 걸 사실은 내란에 직접 관여된 사람들은 막 수사를 받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게 어렵지만은 약간 삐껴 있는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군을 대표해서 그것을 거절당했죠. 그래서 그때 이 친구들은 포스타들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내란에 사실은 그 동조라기보다 내란을 방관한 거잖아요. 포스트하면 적극적으로 막았어야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7명 모두 교체한 것은 너무 잘한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합참의장이 이제 직급상으로는 제일 높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위에. 네. 그런데 지난번 합참의장 김명수 의장이 해군 출신이죠. 네, 네. 이번에는 공군 출신이 공군, 갔는데 네, 그렇죠. 2번 연속 비육군이 합참의장을 한 것도 처음이라고 그래요. 극히 드물죠. 예. 네, 네. 극히 드문 연세. 주로 사실은 육군 출신들이 많이 갔죠. 예. 왜냐하면은 육군이 병력이 대군이잖아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육군 작전이 합참에서도 합동 작전에 한 80%가 육군 작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육군 출신이 많이 갔었는데 해군에 이어서 이번엔 공군으로 이렇게 합참의장이 됐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문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특히 진영성 이번에 합참의장 된 내정된 인원은 합동군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합참에서도 합참 전략기획 본부장이란 직책을 하게 되면 합참의 전체적인 육해공군의 전략을 짜거든요. 예. 그래서 전략기획 본부장도 했었고 그리고 전략사령관도 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육해공군을 작전 지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이번에 진급한 공군 대장들이 다 또 블랙이글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건 몰랐는데. 그리고 공군 참모총장 이번에 된 손성락 예.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도 근무한 적은 없는데 대령으로 합참의 하력과장 할 때 예. 공군 작전사령부에 가서 한 일주일 훈련을 참관한 적이 있었어요. 공군 훈련을 공군을 이해하고 합동 화력과장이니까 전체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손성락 지금 공군 총장으로 내정된 인원이 소령이었는데 예. 아주 군계 일학처럼 눈에 띄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내가 보니까 자네가 가장 공군에서 똑똑한 것 같다. 제가 대령 때 인정을 했거든요. 그때 알아보셨구나. 그 다음에 가끔 만나면은 예. 그 자주는 못 봤는데 예. 그 한 몇 년 후에 보니까 또 대령이 돼 있고 아. 와 너 똑똑하더니 대령이 돼 있구나. 지난번에도 한번 만났었는데 그 우연히 뭐 국경감사나 뭐 이런 거 갔을 때 교육사령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공군이 인재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한 20년 가까이 전에 인정했는데 이렇게 예.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딱 공군 총장으로 내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비서진한테 야 내가 대령 때 인재를 알아봤다. 그게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최고위원님 역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시다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손성락인가? 예. 그 손성락 참모총장이 존경하는 군 선배가 인정을 해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이 오늘날 대장까지 올라가게 된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진짜. 계속 막 생기는 거죠. 그래, 나 저분한테 인정받았어. 나 더 훌륭하게 될 거야. 그것도 만났는데, 오, 너 역시 잘하는구나. 그러면 또 막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칭찬을 해주면서 잘하는 나무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네, 그렇죠. 한 20년 가까이 제가 자주는 못 봤는데 2, 3년 만에 한 번씩 회의가면 있는데 계급이 한 계급 올라 있어서 야 역시 공군은 인재를 알아보는구나 하고 너 대단하구나 이렇게. 오늘날의 공군 참모총장은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만든 걸로. 그런데 여기 저는 인사에 전혀 개입을 안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이거 딱 보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시죠. 아는 사람이 또 자기가 눈여겨봤던 사람이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러셨군요. 육군 총장도 제가 소위 때 알아봤어요. 소위 때. 그러셨어요? 소위 때 제가 그때 소령이었는데 일포병 여단의 훈련 통제를 간 적이 있어요. 포병 그때 FDO인가 뭔 직책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그때 중위 정도 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똑똑하다. 너 잘해라 하고 그때 눈여겨 봤었거든요. 그렇게 딱 칭찬할 때는 항상 해주시는군요. 그 다른 훈련 통제에도 보면은 밑에 그 중위 보이죠. 똑똑하고 하면 불러서 야, 너 진짜 잘한다. 앞으로 우리 군에 큰 인재가 되겠구나. 이렇게 전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가끔씩 저 육군 총장 간 저 김규하 장군도 가끔씩 자주 못 봐요. 큰 회의할 때나 전술토의 할 때가 계급이 올라있어서 너 그때 참 잘했는데 훌륭하다. 칭찬을 먹고 자란 나무가 쑥쑥 자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이번 인사는 저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최고 의원님도 칭찬 많이 들으셨죠? 저도 뭐 그렇죠. 저는 욕도 많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일부 저를 인정해 줬던 상관들은 늘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남자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한테는 목숨도 바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남자로서는 가장 보람 있는 일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또 그런 인연들이 있고 그걸 들으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제가 소령 때 중위인이라 그랬는데 눈에 띄어서 그 눈에 띄니까 나중에도 그 동기급에서 자꾸 보이잖아요. 어떻게 만남 또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제가 어제 인사를 딱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놈이네. 입이 그 잘된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하잖아요. 제가 떡잎부터 알아봤는데 성락이네. 호복이네. 동길이네. 뭐 이런. 제가 만약에 그래서 어저께 그 생각을 했어요. 국방부 장관 참
잘 안 갔다. 아. 갔으면 오해받는 아, 그렇죠. 아, 또 뭐 김병주 뭐 사단 만든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오해받을 뻔했잖아요. 오히려 근데 참 알면 인사하기가 더 불편해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저 모르는 상태에서 쓰리스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쓰리스타 많거든요. 그래서 포스타는 저는 다 연관이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발표를 포스타 제외됐다 그래서 잘 됐구나 생각을 했었고, 네. 아는 사람이요. 네. 또 안 시켜주잖아요. 네. 그러면 또 섭섭해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저 아는 처지에 너무하십니다. 뭐 내가 저놈보다 더 못하는 것도 없는데 네, 네. 그런 마음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인사 때 아픔을 겪어봐서 압니다. 그러시죠. 맞아요. 아는 분이 예. 안 시키면 그거 아니, 진짜. 처분이 됐으니까 네. 당연히 내가 되겠지 했는데 네. 패스를 해요. 그러면 네. 뭐야 옛날에 그렇게 뭐 칭찬해주고 뭐 잘한다고 그래놓고 막상 결정적일 때는 나를 빼? 그러니까요.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규하 육군 총장이 손성락 그 해군 공군 총장 임명된 두 사람은 저하고 같은 제대에 근무한 적은 없어요. 예. 제가 훈련을 가서 통제를 한다든가 했던 관계니까 이런 에피소드를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아이고 또 인사 가지고 또 재밌는 얘기했네요. 오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러 갈 때 협상의 기술 그 책을 다 이렇게 보고 네. 가셨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우리 주불리께서 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네, 네. 맨날 얘기하시니까 네. 이렇게 딱 보고 가니까 뭐 다 수가 손에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리고 책을 본 거를 감추지 않고 나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네. 하나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 너 알거든? 네,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네. 아마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통화할 때 그 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쓰신 책, 뭐 협상의 기술 잘 읽었다고. 예. 통상 저자는 자기 책을 봤다고 하고 알아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좋죠. 저도 요새 민주주의 손자병법 예. 봤다면서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거 전화하시면서도 봤다고 먼저 알려드렸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태도가 확 바뀌더란 거예요. 일단 친숙하고 예. 내 책을 읽었단 말이야. 그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 나를 잘 이해하겠네. 예. 이런 생각도 드니까 가까워질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면으로 만났을 때도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3시간 전에 예를 들면 SNS에 트럼프 대통령 막 그런 거 올렸을 예.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비서실장이 보고하니까 표정이 전혀 우려하는 표정이 아니더라. 이미 술을 아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군기 잡는다든가 앞에 확 그 큰 걸 치고 얻으려고 하는 협상의 방법으로 했겠다라는 걸 이미 간파하셨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고요. 저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트럼프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고 여러 번 말씀했었어요. 머리 드러넣기 전략의 명수다. 머리 드러넣기. 예, 한발 전략엔 2개가 있어요. 협상 예. 전략에는 한 발 드러넣기 전략이 있고 머리 드러넣기 전략이 있는데 예. 한 발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려고 할 때 발이 한 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예. 일단 한 발 들어가면 2발 들어가고 2발 들어가면 소파에 앉고 그러다 보면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에게 10억을 빌린다고 할 때 또는 1억을 빌린다고 할 때 형한테 예를 들어서 1억을 좀 빌려야 돼요. 그러면은 통상 머리 한 발 드러넣기 전략해요. 예. 형 내가 사업이 말이야 이렇게 안 돼서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럼 1,000만 원 적으니까 빌려주잖아요. 그럼 다음에 와갖고 아우 형 1,000만 원만 있으면 회복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올라가는 것이 한 발 드러넣기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형이 그런데 잘 안 말려든다 하면 1억을 빌릴 때 형 5억 빌려줘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야 인마 내가 5억이 어딨냐. 그럼 뭐 동생 죽는 꼴 볼 거야? 그럼 됐어 1억만 빌려줘. 엑소 갑자기 적어지잖아요. 그게 머리들은 머리 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트럼프는 제가 일기 때 분석해 보니까
2개를 원할 때 항상 10개를 먼저 요구해요. 예. 10개를 팡 치고 난 다음에 이제 2개를 얻는 거예요. 그럼 10개를 치니까 막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수에 말려드는 예. 거죠. 그런 말씀을 저도 이재명 대표 그 당시 시절에 많이 했었는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 그 해외 순방 가시기 전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완벽히 깨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짜로 압도적으로 성공한 이유가 그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 그렇죠. 사전에 철저한 준비 이런 것들이 빛을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그렇죠. 책을 이번에 아예 딱 그 책을 갖고 가도 좋았을 텐데 그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라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닥터 유누스 총재라는 분이거든요.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소액 대출을 해가지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건데 이분을 인터뷰하러 가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라는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된 게 있었어요. 그 책을 갖고 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 책을 잘 봤습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더니 얼마나 인터뷰가 수월하게 풀렸는지 몰라요. 내 책을 한국에서 번역한 책을 읽고 왔구나. 그러니까 아주 착착착착 인터뷰가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책 저자는 자기 책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제가 손자병법 그 책 정독하고 나서 한 2억 군데 이렇게 좀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셨죠? 네, 그럼요. 이 정도로 교정까지 얘기하니까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많지는 않거든요. 다 읽어보고 교정할 정도 몇 번 읽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게끔 참 좋은 책이라서 이제 나중에는 한번 그 전체적인 손자병법 원문까지 손으로 한번 필사해가면서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온 건데 오늘 뜬 게 우리 국방비를 GDP 2.4에서 3.5%로 늘린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일단 나토는 5%로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낮은 거지만 지금 2.4에서 3.5%로 늘리면 한 30조 드는데 이 정도 수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것이 주로 이제 R&D라든가 연구 개발 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병 복지하고. 장병 복지하고 지금이 사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3.5%를 합의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방비 증액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왜냐하면 지금이 대변혁 시대잖아요. AI 기술, 뭐 로봇 기술, 뭐 이런 것들. 군이 사실은 그걸 선도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거든요. 사실 AI나 무인 로봇, 무인 드론 뭐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하기에는 인공위성 이런 것들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군이 선도적으로 하고 그 기술을 민간에 이양을 하게 되면은 실제 같이 산업을 같이 육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 군의 무기 체계도 새로운 세대에 맞는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이 바로 사회의 기술로 적용이 돼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형태 이런 형태로 간다면은 이런 하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외교부 장관 조연 장관하고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런 조연 장관도 R&D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군요. 끝으로 이제 그 김정은이 이제 중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전승절 축하하러. 근데 이번에 가서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이 간 거 이제 다 아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김정은 간 거는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거든요. 부정적인 요소는 우리 국익에 좀 우려되는 지점인 거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한미일이 좀 가까워지니까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또 같이
북중러 구도가 강화되지 않느냐는 우려되는 지점이거든요. 상징적으로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나란히 선 국제사회에서 볼 때 북중러 대 한미일 이런 대결 구도처럼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우려되는 지점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 요소도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국제사회에 나오질 거의 안 했어요.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이나 이런 거 외에는 특히 다자회 회담에는 나가질 않았는데 거기 가면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국제 흐름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도 이제 한반도에도 평화로 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구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일어날 걸로 보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친하다, 뭐 전화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본인도 고민할 겁니다. 그럼 이것은 김정은 혼자 결심으로는 어렵고 중국과 러시아가 양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시진핑과 푸틴한테 의견을 구할 겁니다. 양해도 구하고. 지금 한반도는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 있는 상태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제 완화를 시키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럼 평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중국 가는 것이 큰 하나의 물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원식 의장이 갔지 않습니까? 가면은 이제 우원식 의장이 혹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 행사장에서는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에이펙에도 초청을 한다든가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아마 다자회담에 김정은이가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주인공으로서 단독으로 가는 거지 여러 지도자의 n분의 1로 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갔기 때문에 나중에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데 올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길 수가 있고, 이번이 아니더라도 또 다 내년에 그 중국에서 에이펙 회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타날 수 있는 자신감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히려 긍정 요소도 많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냉철하게 긍정 부정 요소를 같이 보면서 부정적인 요소는 우리가 완화를 하면 되는 거고 긍정 요소는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김정은 방중 성과는 다음 주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볼까 그런 부분 여쭤봤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먼 길을 가는데 지난번 하노이는 60시간도 넘었는데 비행기 안 타고 기차를 탈까요? 네. 그것은 저는 뭐 전략이 그 숨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슈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비행기로 가서 바로 하면은 공항 장면만 나오잖아요. 지금 기차로 가니까 기차로 가는 순간에 계속 세계적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평양을 출발했다, 단둥에 있다, 뭐 단둥에서 얼마 걸린다 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이 온통 그 기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내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또 경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라고 봐요. 이슈를 관심 끌기. 김정은 위원장 국제사회에서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갔다 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 존엄이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가면은 계속 국제사회가 추적하고 정부기관이 추적하고 어디에서 뭐 물렀다더라, 뭐 어떻게 했다더라, 뭐 거기가 완전 뭐 경호가 어떻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또 있군요.